지난해 이 무렵이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윤균 씨가 무거운 숙제를 남기고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곳곳에 만연했던 위험의 외조에 경종을 울렸고 또 일명 김윤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전 현장의 또 다른 김윤균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경남 화력발전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 화력발전소는 산재화약고입니다. 애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 부모도 그렇게 겪으면 안 되잖아요. 권고안이 지난 8월 19일에 발표됐고 그리고 발전소도 그에 맞게 정말로 현장을 많이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발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조명이나 안전 펜스 그리고 보호 장구 그리고 안전 그 시설들이 지금 확충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전기 어떻게 만들어져 하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했을 때 보이는 그림은 상당히 뭔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데 저게 현실이라 그러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윤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왔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아직도 노동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좀 무거운 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게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주는 곳인데 막상 그 현장에는 전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조명도 안 들어오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집니다. 네, 저는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공포. 맞아요. 처음 일하러 들어갔을 때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까라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익숙해졌는데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일을 드는 노동자들이 공포는 또 어땠을까라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는 발전소 안에 작업 환경이 지금 다 저런 상황인 건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지금 저희가 발전소의 자료를 보니까요. 크게 발전소에는 설비가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터빈 발전기 설비 부분하고 보일러 설비하고 연료 설비하고 환경 설비 이렇게 4가지는 나눠지는데 그중에 지금 운전 설비를 제외하고는 보일러 설비부터 연료 설비, 환경 설비를 전부 외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거의 상당 부분을 다 외주 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외주가 자회사인 공기업에서 외주가 된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민간 대행업체로 외주가 됐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로 해서.
김용균 씨, 곧 김용균 씨가 계셨던 그 공정도 역시 이제 석탄을 보일러까지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속에서 일을 했던 그 공정이었었거든요. 이 컨베이어벨트가 초속 3m의 속도로 움직인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김용균 씨는 이제 낙탄된 부분을 이제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돌아가고 있는 중에서 고장난 부품을 점검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요. 현재 발전소의 54%의 외주 업무의 54%가 민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설비, 환경 설비, 정비 등은 항상 사고 위험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민간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데 이 민간 대행업체의 기술력은 거의 바닥이고 거의 인력 파견업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VCR에서도 이렇게 보았지만은 벨트 돌아가는 그 개능, 분진,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어둠 이런 속에서 그 협소한 이동 통로 거기에다가 탄가를 치울 때 또 뭐 이 머리를 숙이 가지고 또 팔을 굽히 가지고 이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작업 환경에 이어서 랜턴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면서 벨트 따라서 이동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작업 환경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런데 1년 전 이맘때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저는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정부가 뭐 긴급 안전조치 이래서 지금 시행하겠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긴급 안전조치가 별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무색해진 건지 왜 상황이 이런 걸까요? 이 긴급 안전 조치가 나간 후에 이제 정부는 12개소에 대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용균 사태의 가장 그 직접적 원인은 조명시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12개소 모두 이제 조명시설을 다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경남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 하동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 설치 조명이 3,6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5개를 이제 교체를 했고 조명을 또 추가로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좀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정부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아직까지 이게 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컨베이어 벨트 200m 반경 내에는 그 조명이 없는 곳이 4곳이나 됩니다. 이 하동 화력 발전소가. 네.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는 위험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작업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천장 일부가 아크릴로 되어 있고 이 아크릴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게 되묻고 싶은 게 해가 안 들어오는 날은 어떻게 할 거냐, 비가 오는 날은 또 밤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뭐 그러면 아마 회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뭐 비 오는 날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끄고 밤에는 달빛이 잘 들어가지고 작업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분들이 계속 조명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1월에 조명 설치 업체에 입찰을 붙였는데 이게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입찰 붙이고 하려면 결국 내년 돼야 설치가 된다. 진짜 남 얘기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네요. 내년까지는 좀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뭐 우리 원청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일종의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하청업체에 돈을 들여서 뭔가 설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청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분들만 계속 이렇게 위험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이 노동자들도 위험한 환경이 있지만은 또 하동 화력 발전소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이 고통도 아주 이래 심하거든요. 우리 예. 감시자들에서도 다뤘던 것이지만은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이 분진이라든지 또 암 환자 발생수라든지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폐암 발생률의 평균치 1.7배가 넘는 형태로 인근 주민들이 이 폐암의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뭐 도정 질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전혀 그런 개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력발전소에서는 뭐 외부에 좀 잘 드러나지 않도록 덮개로 좀 가리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눈 가리기 아웅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특조위에서 지시했던 네.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이 노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발언하는 노동자를 색출해내라 하는 행태에 적반하장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참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 아이템 준비를 하면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인터뷰를 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동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분께 그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도 해드리고 뭐 음성 변조도 해드리고 다 한다고 했지만 혹시나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분들에게는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위가 열악하다는 거죠. 그럼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이제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혹은 생계를 계속 유지할지부터가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원청에다 대고 시설 개선해 달라, 우리 대우 제대로 해 달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루면서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게 작업 중에 이제 탄가루를 치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만이라도 아까 그 석탄 운반 벨트를 좀 멈추면 안 될까? 왜냐면 상당히 빠르던데. 그죠? 예, 맞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초에 3m씩 가는 예. 엄청난 압력으로 이동되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위험한 애주가 돼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발전소에서는 1차 민간 대응업체로 외주를 주고 1차 대응업체에서는 또 2차 하도급까지 갑니다. 2차 하도급 비율이 10%까지나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만약에 가는 게 멈춰버리면은 전기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책임을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이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하청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겠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서 출력을 낮추게 했느냐라는 이런 책임감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중간에도 볼트가 떨어진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결국 발전소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기괴한 부품처럼 그냥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멈출 네네. 수는 없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또 이제 발전소 그 천장에는 비산이 되게 먹구름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비산이 이제 대표적인 1급 발암 물질인데 그래서 이제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뭔가 좀 공기 필터 작용을 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 자체를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물을 뿌려가지고 비산 부스러기 날림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뿌리면 또 석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도 못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믿을 거는 이제 마스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또 이제 발전소 현장은 그 고속회전체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조명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그 노동자들이 그 석탄을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지게 된다면 비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이제 2016년도에 하동 발전소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패스도 고 김용군 씨 이제 사망 사고가 난 1년 후에 최근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그 이제 패스를 설치함으로 인해가 통로가 또 좁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 좁아졌기 때문에 더 숙여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걸 설치할 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노동자들이 입 틀어막기에 급급하는 그런 행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우선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최소한도 그런 안전시설을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팀을 꾸려서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얘기를 나눌수록 답답하긴 한데 또 짚어봐야 할 점이 이제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도입을 한 건데 이건 어때요? 좀 지켜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라인에 이제 원래는 이제 2km에 한 명이 이렇게 일했는데 이제는 2인 1조 일하는데 4km에 이 두 명이 일을 시킨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일의 양은 똑같고 네. 벌어져 있고 인원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삼모사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게 하청업체의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이고 개탄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사회적 비판을 받아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는 그 발전소는 시범 케이스로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다시는 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드러난 것에도 엄청난데 드러나지 않는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난 당사자도 그렇지만은 이제 협력업체 그리고 그게 뭐 책임자 네. 또 가장 이런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는 그냥 내 마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하청업자에게 이 묻는 이 구조, 이 방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돼 가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나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해도 원청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 나고 나게 되면은 또 책임은 하청업자에게 묻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행태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고 나는 원청이든 페널티를 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은폐했을 때는 더 가중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불시 점검이라는 게 어떤 사안이 터지면 항상 이벤트성으로 좀 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 하는 좀 의구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 있나 제대로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 불시 점검에서도 공공사업장하고 대형사업장 399개 중에서 353개소에서 1,48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이 적발이 된 그러네요. 거죠. 예. 예. 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고성에 위치한 발전본부에서는 석탄 지급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그 방호울 설치를 안 했다든지 혹은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를 미이행해서 이것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본 화면이 좀 너무 놀라워서 그런지 그분들 저분들 안전하실까요? 괜찮을까요?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이분들이 마시는 그 안에 공기. 예. 예, 이것도 좀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을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산재는 이제 후자의 문제는 금방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에 몸에 누적돼서 노출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가 또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노동자들이. 그런데 이 작업 현장의 석탄가루에 흔히 말하는 석탄 광물성 분진 안에는 1급성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결정이 유리규산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 석영 같은 이런 부분 물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사업자들이나 원청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걸 측정조차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명백하게 작업 환경을 측정하게 돼 있고 관련돼서 또는 이제 그 국소 배기구를 만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장치들을 이게 공급하게 돼 있는데 마스크 같은 특급 마스크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노출돼 있으니 당연히 그런 뭐 진폐증이라든가 이제 폐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게 민간으로 외주화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정말 김용균과 같은 이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려면은 2001년도부터 쭉 그동안 이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에게 추적 역학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국가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예전에 석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1급 발암물질 하나만 가지고 단속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면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이정미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전국 발전 5개사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1급 발암물질
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자료를 이제 얼마 전에 배포를 했는데요. 이게 또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 그 일부 발전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회사 내부 그 컴퓨터 전산망에는 이것을 실제 성분으로 올려놓고 입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한테는 아무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고의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역학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정미 의원실 이 자료에는 발전사하고 운전업체하고 정비업체 세 부류의 노동자의 그 폐활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 시점이 2013년하고 2018년입니다. 발전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원청, 예. 원청이고 운전업체나 정비업체는 이제 그 하청업체 소속이 되는데 이 두 집단의 그 폐활량, 호기량 같은 이제 폐기능 검사를 했더니 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5년 전에 비해서 5년 후에 폐기능이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최고는 한 10%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게 보이고 이게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이제 근로자들하고 바로 수치상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원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고 우리 원청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원래 국소 배기 장치가 있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 국소 배기 장치를 그냥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산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서 이 계획서를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상에 뭔가 허점이 있다면 이걸 보완하라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돌리면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5년 동안에 이 국소 배기 장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남동발전 딱 한 곳뿐입니다. 그 2번 제출했거든요. 다른 사업장들이 이걸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제출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일단 이제 그 유해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스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특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1급, 2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특진 마스크가 그나마 이제 유해 물질을 100% 차단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방진 1급, 2급 마스크는 100% 차단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용균 씨 죽음이 이제 정부가 특진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대책을 내놓았고 원청에서도 하청에게 특진 마스크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이제 방지 마스크 1급, 2급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청에서는 일단 이제 방지 마스크 1급, 2급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특진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진 마스크의 경우 가격이 개당 한 2,950원 정도 하고 예. 방지 마스크는 개당 한 7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진 마스크와 방지 마스크가 개당 한 2,2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아무래도 그 하청은 돈 때문에 특진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원청이 주는 네. 그 안전관리비로 가지고 하청업체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하동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청업체가 최근 이제 뉴스 보도 이후에 나눠줬던 그 1급 방진 마스크 이런 걸 다 반납을 해라고 지시를 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2,950원짜리 이제 특징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별로 이제 일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특징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은 또 값싼 방진 마스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노동자는 불안해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진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좀 문서화해가 명백히 좀 보존과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드는 의문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위험한 곳은 왜 다 하청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예. 2001년도 이전에는 발전소에서 한 군데 일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전에서 일을 했죠. 2001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한국전력의 운영 부분을 빼고 발전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경쟁 체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 5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6개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경쟁 체제를 하다 보니까
각 발전본부별로 어떻게 이윤을 많이 남길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경쟁 체제에서.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돈과 이윤에 더 착목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이 자회사에 했던 한전 GSP죠. GSP를 이제 쪼개서 민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의 일이거든요. 2009년도에 이것을 민간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사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올해 년도에 정부의 목표가 민간 업체의 점유율을 6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54%에서 멈춰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이 민간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업체에다가 낮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입찰을 따내갖고 노동자들에게 적은 인건비 주고 착복하는 이런 구조를 오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하청의 이 모든 위험한 작업들을 민간에 외주하면서 이제 전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하청에도 급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발전소 밑에 이제 GSP라는 이제 공기업 자회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1차 하청업체로서 이제 GSP 같은 이제 GPS 같은 이제 큰 이제 민간 대형업체가 있고, 그 밑에 또 2차 하청업체가 있다는 거죠. 2차 하청업체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청도 이게 서열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는데요. 이건 근데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원청이 그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돈보다 그 실제 하청업체 노동자가 받는 돈은 또 그 돈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건 또 뭐 구조적 문제인가요? 예, 이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전소에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하는 구조에서 경쟁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적은 인건비와 또 적은 관리 운영비를 요청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그러면 기업체가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적게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운영 관리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단가라는 것은 하청업체, 원청업체 계약을 할 때 그건 명시적으로 원청업체에서 이 기준선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차익 부분을 뭐 속된 말로 띵겨 먹고 그다음에 두 명이 일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일해놓고 두 명이 일했다 거짓말에 또 띵겨 먹고 이래서 실제로 노동자에 돌아갈 돈을 상당 부분을 착보를 했다는 건데 노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노무부 착벽이 상당합니다. 이게 남부하동의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받아야 될 돈 대비 지급비에서 착복되는 비율이 74.4%나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 단가를 줄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명이 이랬다 거짓말하고 한 명이 이래서 착복하는 거 하나, 이래가지고 74.4%나 착복했던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구속감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발전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고용주하고 비고용주는 각각 사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뭐 어디 가나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발전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버리면 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2017년도 7월에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원칙을 밝혔으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청업체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가 직접 고용을 시도하면 그 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엇박 지르고 있는 현실이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사무소 중에 하나인 김현장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발전소는 뭔가 직접 고용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청에서 또 브레이크를 거는 또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서 지금 노동계는 추모 분위기 속에 그래도 변한 게 없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책임자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조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구간이 사실상 깜깜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를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제2의 용균이 제3의 용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조위가 22개 안에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는 발전소의 비정규직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위법령이나 산업법을 재개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될 수 있는 도급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법도 개정이 됐다 그러고 위험에 외주화도 금지하겠다고 했고 또 처벌도 강화됐다고 해서 좀 나아졌나 보다 했지만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 현실은 똑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지난 2월인가요? 예.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일명 이제 김용균 특조위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8월 19일에 22개 공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이제 조속히 이행을 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큰 내용이 직접 고용을 해라.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하도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것이었고 또 노무비 착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라. 네. 그리고 뭐 입찰 제도도 개선을 하라. 그와 덧붙여서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하라 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노동계 측의 비판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12일인가요? 예. 당정 TF에서 안이 나온 것으로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그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이런 아주 처참하고 암울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뭐 우원식 의원의 표현을 따르면은 우리가 혁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개혁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본다. 네, 그런 정도에서 미치진 못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이제 착복 구조를 이제 끊고 그다음에 임금을 일부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회사로 직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데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뺏기고 있었잖아요. 그걸 정부가 찾아준 건데 그거를 뭐 큰 계획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잘한 건 맞죠. 두 번째 이제 직영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뭐 공기업 자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민간 대형업체에서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에서 산업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발전소가 직접 이 고위험군에 대한 작업들을 기획해서 직접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위험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민간 대형업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정부에 발표되는 이 의지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 감시해 나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지만이 우원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정말 개혁다운 개혁이 될 것이고 노동자들이 말하는 산업안전에서의 혁명이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김용균 특조위에서 이제 이후에 정부의 이행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행점검위원회를 꾸렸었거든요. 12월 10일 당정 TF에서 이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행점검위원 5명이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입장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너무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특조위에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바라본 것은 구조적인 하청을 주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직고용을 해라라고 한 게 핵심이었고요. 특히나 연료, 환경, 설비 부분은 정규직화를 해라. 네. 이거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상 정비 부분은 공공성을 강화해라라고 한 건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정면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회사라는 것은 또 다른 외주화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이행점검위원 5분의 그 비판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경청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조위 안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는데 예. 대통령께서 꼼꼼히 살펴서 재발 방기를 하겠다는 그 약속,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특조위 넣었던 안들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개 정도, 5개 안 정도 어느 정도 하는 채를 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2인 1조 근무의 원칙은 일부 업체에만 이래 하는 것 같고 또 여전히 그 노무비 착복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18개 정도는 아직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것이 저희가 계속 논의 중에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김용균법이 이제 개정된 산업안전법 곧 시행이 됩니다. 어떤 게 그래서 바뀌는 겁니까? 일단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하청업체 그 대표의 처벌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는 게 예. 이번 그 김용균법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 경우 과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그 벌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개정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네. 가중처벌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산재가 빈번하거나 또 사고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외주를 주지 말라는 게 이제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김용균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주 절절한 느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용균이가 죽기 전에는 몰랐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이런 문제였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문제고 노동자들이 애도했던 그런 문제라면은 정부가 최소한의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그 작업 현장에 대해서라도 김용균법이 적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 현장조차 지금 김용균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또 구의역 참사의 그 현장도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작업 현장도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김용균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그럼 대체 어떤 작업들이 지금 도급 금지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었다가 예. 그 범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기존법에서. 단지 그것이 노동부 장관 인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인가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도급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범위는 그냥 도금 작업, 수은이나 납 카드뮴의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그리고 성면 등과 같은 허가 대상 물질에 대한 제조,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게 하도급을 못하게 돼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업 현장의 위험,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 법률의 규정 대상은 취급하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에 국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위험한 작업 현장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도급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예외 규정, 포괄적 규정을 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가 1년 전에 국회에서 막 울고 법 개정해달라.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바뀐 법인데 또 수많은 김용균 씨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제대로 되려면 향후 어떤 좀 손질이 필요할까요? 이 사고 사망 사고로 네. 비롯해서 산업재해 대부분이 외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고위험 외주와 이 해결책이 이 원청 직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론조차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고용이 답이다라는 거는 참 많이들 또 하시는 그런 조언이긴 한데 대책이긴 한데 갈 길은 멉니다. 그럼 당장 현장에는 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예, 현장에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국가가 이 산업 재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리와 감시 감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다뤘지만 산재는 지금 발생되어진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산재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주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불안전한 어떤 산재 안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는 마당에서는 결국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이 문제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을 특별하게 특별 관리 감독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수시로 이런 발전소 같은 데에는 점검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일을 반복해야지만이 가능하도록 보이는데 이게 바로 현장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조명 설치를 안 해가지고 김용균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청이 직접 관리하거나 또 작업을 하는 곳은 조명이 너무나도 밝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 하나가 없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청 직원은 사람이고 하청 직원은 로봇이냐 이렇게 제묻고 싶고 작업 환경만큼은 원청 하청 구분 없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고 이것만 지켜지더라도 사고를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제도적 장치를 하나 좀 더 언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산재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18분의 1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 살인법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자 대표는 살인죄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도 시급히 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산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계속 은폐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 생계 수단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말을 못하고 산재 처리를 해달라 말을 못하고 하청업체 또 사장은 재계약 문제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공상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일상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산재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하청업체가 그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상상해봤어요. 업체는 바뀌더라도 거기 소속 노동자들은 계속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약 관계를 바꿔 나간다면 사실은 산재를 일으킨 사업주는 계속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지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숙련도가 쌓인 노동자들은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가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정부가 대안이 내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것이 혁명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12일 어떤 여론조사 조사에 따르면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조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의 71.1%, 노동자의 70.8%, 그다음에 경영자도 48%가
산업법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김용균 없는 김용법 또 중대기업 처벌에 대해서 미원한 부분이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적 수준에 아직 정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어느 위치에서 지금 정부가 산업안전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좀 더 진취적인 어떤 발상을 저는 요구하는 편입니다. 예. 이게 제가 거듭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할 수 없는 작업의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하청 직원들 당연히 그쵸. 작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만 제대로 실시를 한다면 이거는 정규직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똑같이 하청업자의 근로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점검이 없다 보니까 계속 고위험도는 정규직은 안 시키고 본청은 안 시키고 하청, 재하청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들은 일감을 못 받을 것에서 말을 못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어렵고 힘든 작업일수록 안전한 환경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 한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실수나 운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 현장의 정의는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으로 향하면서 나눈다는 이 인사.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바람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 노동자의 안전조차 차별하는 나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